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가 강한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이자 강태준 회장의 약혼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터져 올랐고, 그 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섞여 사람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인 더 로열 팰리스의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오만함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발 아래 둔 정복자의 도취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거슬리던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팔을 감싸 안고 있는 최민아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흠뻑 취해 있었으며,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강태준이 그녀에게 바친 충성 맹세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녀는 5년 전 강태준의 본처였던 한서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갖은 모략을 꾸몄던 과거를 까맣게 잊은 듯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하이톤으로 울려 퍼지며 연 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과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허영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귓가에 속삭이는 강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완벽한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 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강한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번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한 해외 파트너사를 소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그는 이번 투자가 강한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파트너사인 제우스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 대표를 소개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쏠렸다.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한 여인은 마치 밤의 여왕처럼 고혹적이면서도 서늘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드레스 자락은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붉은색 안감을 드러내며 마치 피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굳어버린 채 들어오는 여인을 응시했고, 그의 동공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 얼굴은 분명 5년 전 자신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방치했던 전처 한서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과거의 한서윤이 순종적이고 유약한 꽃이었다면, 지금 걸어오고 있는 저 여인은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독초처럼 위험하고 치명적인 기운을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것이 단지 우연한 닮음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여인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단상을 향해 다가왔고, 그녀의 뒤로는 냉철한 인상의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어 그녀의 위상을 짐작하게 했다. 하객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기품에 감탄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녀가 강태준의 죽은 전처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강조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어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으며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강태준과의 거리를 좁혀올수록 연 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온 여인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강태준은 마치 얼음물에 잠긴 듯한 한기를 느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계단을 올라 강태준의 옆에 섰고 마이크를 건네받기 전 그에게 들릴락말락 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세련된 억양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날 선칼날 같은 살기가 숨겨져 있어 강태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와도 같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우스 캐피털의 아시아 총괄 대표 스텔라 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스텔라 한이라는 이름은 금융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름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투자로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알려져 있었다. 강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한서윤과 눈앞의 스텔라 한을 겹쳐보려 노력했지만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는 이성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최민아는 강태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불안한 눈빛으로 스텔라 한을 쏘아보았지만 스텔라 한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스텔라 한은 강한 그룹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경영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뼈있는 말을 던져 강태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고 청중들을 사로잡는 화술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마칠 때마다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는 강태준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칵테일 파티 시간,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움켜쥐고 스텔라 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저 여자가 정말로 자신이 아는 그 여자가 아닌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도플갱어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인지를 밝혀내야만 했다. 스텔라 한은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둘러싸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5년 전에 그 초라하고 겁에 질려있던 임산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의 왼쪽 손목을 향했고 그곳에는 화려한 팔찌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흉터가 있어야만 했다. 강태준이 다가가자 주변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스텔라 한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오늘 파티는 정말 인상적이군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네자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연기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나오고 있었다. 스텔라 대표님, 혹시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낯이 아주 익습니다. 강태준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스텔라 한은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유롭게 받아쳤다. 글쎄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강태준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듯했다. 그때 최민아가 질투심 가득한 표정으로 끼어들며
스텔라 한의 드레스를 칭찬하는 척하며 비꼬는 말을 던졌다. 대표님, 드레스가 참 독특하시네요. 꼭 장례식에 어울릴 법한 색깔이에요. 최민아의 무례한 언사에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스텔라 한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싸늘한 미소로 응수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죽은 과거를 애도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색이 없죠.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알아챈 것은 오직 강태준뿐이었다. 스텔라 한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고 강태준과 최민아는 얼떨결에 잔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스텔라 한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표변하며 강태준의 눈을 꿰뚫듯 응시했다. 그 눈빛은 5년 전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던 날 차창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한서윤의 절망 섞인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가 순식간에 다시 비즈니스 우먼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강태준은 헛것을 본 것인지 헷갈려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스텔라 한은 그런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아하게 등을 돌려 다른 손님들에게 향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수록 강태준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영업 후술을 들이켰고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스텔라 한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비처럼 연 회장을 누비며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교류했고 그 모습은 강한 그룹의 안주인이 되어야 했던 한서윤이 가졌어야 할 권력과 명예를 보란 듯이 과시하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려 스텔라 한의 뒷조사를 명령했고 당장 그녀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의 불안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왔다. 한편 스텔라 한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잠시 인파를 벗어나 한적한 테라스로 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난간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화려한 네일아트가 박힌 손톱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에게 강태준과 최민아의 행복한 모습은 역겨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곳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강한 모성애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스텔라 한은 강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최민아에게 접근했고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최 이사님,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최민아는 기분이 상한 듯 명함을 받아들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스텔라 한의 귀에 눌려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다. 스텔라 한은 최민아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임신했을 때 저 여자가 건넸던 독이 든 음료를 떠올렸고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축하 공연이 시작되자 조명이 어두워졌고 스텔라 한은 어둠을 틈타 강태준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다. 강태준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에는 스텔라 한의 완벽하게 세탁된 신분과 경력만이 나열되어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안도감과 찜찜함이 뒤섞인 강태준의 귓가에 스텔라 한의 차가운 숨결이 닿았다. 회장님 아이는 잘 크고 있나요? 그 한마디는 폭탄처럼 강태준의 뇌리에서 폭발했고 그는 경악에 찬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스텔라 한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그는 마치 유령에게 홀린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이라니 그녀가 아이에 대해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한서윤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분명 그녀와 함께 사라졌거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고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스텔라 한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그에게 건배를 보내며 입모양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기대해. 이제 시작이니까.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강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며 공포에 떨었고 최민아는 그의 히스테리를 받아주느라 지쳐 잠들었다. 강태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5년 전 한서윤의 정신병원 입원 기록과 사망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라이터 불을 켜 서류를 태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리쳤다. 넌 죽었어. 확실히 죽었다고. 한편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스텔라 하나니 한서윤은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강태준 앞에서 썼던 가면을 벗어던졌고 물기를 닦아낸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화상통화를 연결했고 화면 속에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가진 5살 배기 아들 한우주가 잠옷을 입은 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그 나쁜 아저씨 놀래켜줬어. 우주의 질문에 서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많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가. 서윤은 화면 속의 아들을 어루만지듯 손을 뻗으며 이 복수가 끝나면 반드시 아들에게 떳떳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서재.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여러 대의 모니터 화면뿐이었고 그 앞에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앉아 있었다. 올해로 5살이 된 한우주는 또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시간에 복잡한 코딩 언어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화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엄마인 한서윤을 닮아 깊고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성은 이미 성인을 훨씬 뛰어넘는 천재성을 띠고 있었으며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사뭇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우주는 엄마를 괴롭히고 쫓아낸 나쁜 아저씨, 강태준의 집 보안 시스템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헤집고 다니며 그를 혼란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호화로운 저택은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평온하던 거실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최첨단 IoT 시스템으로 제어되던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져 한기를 내뿜었고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기괴한 불협화음이 최대 볼륨으로 터져나와 집안의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강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보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스템은 외부의 어떤 침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직 내부 오류라는 메시지만을 반복해서 띄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최민아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거실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저주라며 덜덜 떨었다. 강태준은 그런 최민아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억지로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제어건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Sinjoy 이라는 단어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강태준은 그것을 헛것으로 치부하면서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혼란을 모니터 너머로 지켜보던 우주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엄마인 스텔라 한의 냉철함을 닮아 있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밤새 시달린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득 안은 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는 제우스 캐피털의 스텔라 한과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논의해야 했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약속 장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함께 있었는데 스텔라 한의 옆자리에 앉아 얌전히 주스를 마시고 있는 작은 사내아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태준은 업무 미팅에 아이를 데려온 그녀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항의하려 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다. 스텔라 한은 강태준의 당황한 기색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아들을 소개했다. 제 아들 한우주입니다. 주말이라 부득이하게 동행하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고 강태준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린 듯 계속해서 우주에게 고정되었는데 아이의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이다. 강태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과 묘한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며 우주에게 말을 걸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가장된 톤이었다. 안녕 꼬마야. 이름이 우주라고 했니?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하지만 우주는 강태준의 친절한 척하는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5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적대적이고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으며 강태준은 그 눈빛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스텔라 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낯을 좀 가려서요 라고 짧게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준은 투자 이야기에는 거의 집중하지 못한 채 온통 우주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현재 최민아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그룹 내 원로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리고 저렇게 명석해 보이는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뱃속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탐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우주는 짐짓 지루한 척하며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강태준은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훔쳐보려 목을 길게 뺐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수학 공식들이 떠 있었는데 강태준은 설마 저 어린아이가 저런 것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이한 천재성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스텔라 한에게 아이 아빠에 대해 넌지시 물었지만 그녀는 아이 아빠는 죽었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며 대화의 벽을 쌓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강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고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미팅이 끝나고 스텔라 한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강태준은 본색을 드러내며 우주에게 접근했다. 꼬마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해주던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는 아이를 회유하려 했지만 우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우리 집 컴퓨터 망가뜨린 범인이에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주의 당돌한 말에 강태준은 당황하여 할 말을 잃었고 이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동시에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소유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텔라 한이 돌아와 우주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태준은 아쉬운 듯 그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쫓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우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비서에게 은밀하고 긴급한 지시를 내렸다. 방금 그 아이가 마신 주스컵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으니 당장 확보해. 친자 확인 검사 들어간다.
강태준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들거렸고 그는 이 아이를 이용해 스텔라 한을 통제하고 그룹의 후계 구도를 완성할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텔라 한은 우주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우주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가 미끼를 물었어. 스텔라 한은 아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제 그는 내 존재를 알았으니 욕심을 낼 거야. 그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거야. 그녀는 강태준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우주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그를 덫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도박이었고 승산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 있었다. 호텔 로비로 나온 두 사람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한 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우주는 창문에 손을 대며 엄마, 저 건물도 나중에 우리가 가져오는 거야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스텔라 한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건물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아니,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다시 새로 세울 거야. 더 튼튼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그녀의 계획 속에서 강태준은 이미 제거된 존재였고 우주는 그 폐허 위에 세워질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될 운명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확보한 우주의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팩을 손에 쥐고 집무실에서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최민아에게 전화를 걸어 쌀쌀맞게 저녁 약속을 취소했고 오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내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빼앗아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변호사들을 소집하여 검토하게 했으며 스텔라 한을 어떻게 압박하여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지 시나리오를 짰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주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강한 그룹의 회계 서버에 접속했고 이번에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대신 증오를 품고 자랐기에 엄마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작은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강한 그룹의 비자금 장부 파일이 암호화되어 전송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강태준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시한폭탄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천재 소녀는 그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는 환희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국주국슈 9%라는 숫자는 한우주가 의심할 여지 없는 그의 친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이는 곧 그가 강한 그룹의 완벽한 후계자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텅 빈 사무실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탐욕이 만들어낸 악마의 포효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즉시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오늘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친권,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스텔라 한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제국을 이어받을 아이의 모습을 상상했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련하여 최고의 경영자로 키우겠다는 오만한 계획을 세웠다. 한서윤이라는 존재는 그저 아이를 생산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이제 그 용도가 다했으니 아이만 빼앗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매장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텔라 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자신이 지정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나오라고 통보했고, 거절할 경우 아이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비열한 협박을 덧붙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달려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유롭게 와인을 따랐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차에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했다. 그는 5년 전처럼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 생각에 흥분감마저 느꼈다. 그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오직 지배와 복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동등한 대화나 타협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전화를 받은 한서윤은 차분하게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믿기를 완벽하게 물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오늘이 바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재킷 안주머니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장착된 브로치를 달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당신이 뱉은 그 오만한 말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야. 그녀는 우주가 해킹해둔 강태준의 비밀 자료들이 담긴 USB를 챙겨 들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서자 강태준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맞이했고 탁자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결과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 아이를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강태준의 태도는 5년 전 임신한 그녀를 폭행하고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던 그날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역겨운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여인은 탁자 앞에 서서 결과지를 집어들고 덤덤하게 훑어본 뒤 피식 웃으며 종이를 다시 던져버렸는데 그 행동은 강태준의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요. 이게 뭐 어쨌다는 거죠. 당신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게 아이를 가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서윤의 당당한 반문에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정신병원 출신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 미친 여자한테 내 핏줄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과거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그녀를 공격했다. 서윤은 강태준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를 압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방안을 울렸다. 정신병원이요, 멀쩡한 임산부를 폭행하고 강제로 감금했던 그 지옥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내 발목을 부러뜨리고 약물을 투여해서 미치게 만들려고 했던 그곳 말이군요. 서윤은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의 죄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강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이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지. 넌 주제도 모르고 날뛰었으니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널 죽일 수도 있었어. 살려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강태준의 입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자백이 터져 나오자 서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분노에 찬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더욱 자극했다. 당신은 괴물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주에게는 가장 큰 수치야. 서윤의 비난에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그를 피했다. 강태준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이는 내 거야. 법도 돈도 다 내 편이라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그냥 미친 여자일 뿐이야. 내가 다시 널 그 병원에 쳐넣어 줄까? 영원히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줘.
그 순간 서윤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눈빛과 같았다. 고마워요, 강태준 씨. 아주 선명하게 잘 들렸어요. 서윤은 자신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고 그제야 강태준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멈칫했다. 이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가 미리 섭외해둔 유력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충격 단독 강한 그룹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막 업로드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서윤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서윤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지했다. 이건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준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힘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은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엄마들을 적으로 돌린 대가는 꽤 혹독할 거야. 서윤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곧 닥쳐올 현실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고 강태준의 절규는 닫히는 문 뒤로 묻혀버렸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그녀는 준비된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저는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강태준 회장의 전처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자들의 펜끝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상에 퍼져나갔고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중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강한 그룹의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룹 홍보팀, 법무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지만 그는 감히 전화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그는 술병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그의 산산조각난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서윤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려유는 차에 올라타 우주와 영상통화를 연결했고 화면 속의 우주는 엄마의 승리를 축하하듯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엄마 인터넷 반응이 엄청나. 사람들 모두 엄마 편이야. 우주의 말에 서유는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서유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을 가두었던 그 어두운 병실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 그 감옥에 갇힐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강태준이 될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최민아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빠, 뉴스 봤어.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난 더 이상 오빠랑 못 살겠어. 최민아는 강태준의 몰락을 예감하고 발을 빼려 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기적인 태도에 강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나한테 독약을 건네라고 부추겼던 건 잊었어. 우린 공범이야. 이 여자야. 강태준의 고함에 최민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반드시 그 여자를 죽여버리겠어. 다음 날 아침
강한그룹 본사 앞은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강태준의 화형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도로는 마비된 상태였다. 차창 밖으로 날달걀과 쓰레기가 날아들었고 사람들은 살인마 강태준이라고 소리치며 차를 두드렸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차 바닥에 엎드렸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했다. 이것은 스텔라 한이 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청구서에 불과했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태준이 겪고 있는 수모를 지켜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한그룹의 주주 명부와 채권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여론전은 성공했으니 이제 경제적으로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강한그룹의 망이 도래하는 모든 채권을 사들이세요. 그리고 상환 연장은 절대 없다고 통보하세요. 서윤의 눈빛은 냉혹했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거대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진정한 복수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한편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위해 어둠의 세력에게 연락을 취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청부업자를 고용해서라도 서윤과 우주를 없애버리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밀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을 꺼내 가방에 담으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내 것을 뺏으려는 놈들은 다 죽어야 해. 설령 그게 내 자식이라도 말이야. 강태준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귀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빗나간 집착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한그룹의 본사 로비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으며 분노한 주주들과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뒤엉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고 채권단은 당장이라도 자산을 압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강태준은 최상층 회장실에서 굳게 잠긴 문 뒤에 숨어 있었지만 방음벽을 뚫고 들어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를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고급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을 찾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이미 대부분의 임원과 비서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사직서를 내고 도망친 뒤였으며 그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술병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 위로 붉은 와인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그 대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만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민아는 강태준 몰래 빼돌린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금괴 보관된 보석과 현금 다발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한서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여권과 항공권을 챙겨들고 뒷문을 통해 은밀하게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사내들 사이로 또각거리는 구두소리와 함께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최민아를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어디 가시나요, 최 이사님? 이렇게 급하게 떠나기에는 아직 치러야 할 죗값이
너무 많이 남았을 텐데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최민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민아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강태준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가 최민아의 턱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잔인했다. 강태준이 시켰다고요. 내 뱃속에 있던 아이를 죽이려고 독이 든 차를 건넨 것도 강태준이 시킨 일이었나요? 서윤의 지적에 최민아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술만 달달 떨었다. 서윤은 손짓으로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저택 마당으로 순찰차가 들어왔다. 서윤은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고발했어요.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래요라고 차갑게 선고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최민아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서윤은 끌려가는 최민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5년 전 억울하게 병원으로 끌려가던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고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악인들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짜릿하고 통쾌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적이 남아있었기에 서윤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채올랐다. 이제 강태준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강한그룹 본사로 향할 시간이었다. 강한그룹의 대회의실에는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있었고 남은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으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좌중을 압도하려는 듯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거야. 다들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이미 권위를 잃은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초라하게 들렸다. 이사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다시 열리며 한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뒤로는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천사 혹은 저승사자처럼 고결하고 위압적이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손을 떨었고 입에서는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당장 나가. 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고 주주들을 향해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는데 그 말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오늘부로 강한그룹의 최대 주주는 접니다. 제가 강태준 씨의 모든 부채와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채권 인수 증명서가 띄워졌고 강태준의 지분은 제로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 강태준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내 회사를 네가 가질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서윤의 변호사가 나서서 법적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설명했고 강태준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태준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내 것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말은 비수처럼 강태준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에 치욕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서윤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거칠게 제지했다.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고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당신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짐승처럼 취급했을 때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당신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렬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면을 지켜보았고 그 누구도 강태준을 동정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자의 것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강태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는 발버둥치며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강한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야. 내가 명령한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의 고함은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찼다. 서윤은 손을 들어 요원들에게 그를 끌어내라는 신호를 보냈고 강태준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다. 복도 끝까지 그의 절규가 이어졌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마저 차단되어 버렸다. 강태준이 사라진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고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한그룹은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주주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실감했다. 한편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강태준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그의 값비싼 수트를 적시며 그의 처참한 몰락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졌고 진흙탕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수근거렸지만 그는 그들을 막을 힘조차 없었다.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초라한 늙은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빗속에서 흐느끼며 주먹으로 땅을 쳤고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서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가 갈렸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았지만 액정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마저 방전되어 켜지지 않았다. 그는 절망감에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때 그의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창문이 내려가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차 안에는 과거 강태준이 이용하다가 버렸던 어둠의 세계 거물인 장 사장이 타고 있었고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만. 천하의 강태준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장 사장의 조롱에 강태준은 치를 떨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자존심을 세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차문을 잡고 매달리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다. 장 사장, 나 좀 도와줘. 내가 다시 재기하면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제발 그 여자 좀 죽여줘. 장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강태준은 허겁지겁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강태준의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장 사장은 백미러로 강태준을 힐끔 쳐다보며 물었다. 돈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뭘로 보상하겠다는 거야? 외상사절인 거 알잖아.
강태준은 품속에서 몰래 챙겨 나왔던 우주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이며 사악하게 웃었다. 아이가 있어. 그 아이만 있으면 다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그 아이를 납치해줘. 강한 그룹의 회장실에 홀로 남은 서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강태준이 사라진 자리를 응시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우주의 안전이 걱정되어 곧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우주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서윤은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주의 경호를 2배로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절대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비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다. 강태준, 네가 무슨 짓을 꾸미든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내 아이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번개가 치며 하늘을 갈라놓았는데 이는 다가올 마지막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평화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낸 후에야 찾아올 것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도심 도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맹렬하게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우주의 하원기를 경호하던 차량 2대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덤프트럭이 경호 차량의 측면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차체가 찌그러지며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그 혼란을 틈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뒷문을 열었다. 장 사장의 수하들이 튀어나와 부상당한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우주를 낚아채 승합차에 태운 뒤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회사에서 보고를 받은 서윤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극도의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지만 곧이어 걸려온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아, 오랜만이지. 내 아들이 지금 누구랑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내가 데려온 거야. 강태준은 찢어지는 듯하는 목소리로 비자금과 회사 지분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아이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그는 장소에 대한 힌트를 주며 키득거렸는데 그곳은 바로 5년 전 서윤이 강제로 끌려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폐쇄된 정신병원이었다. 그 장소를 듣는 순간 서윤의 몸은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차가운 사리로 바뀌었다. 그녀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위치를 알리고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손으로 이 질긴 악연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폐허가 된 정신병원은 도시 외곽의 산 중턱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들이치는 비바람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먼지 쌓인 진료실 의자에 앉아 밧줄에 묶인 우주를 내려다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이 풀려 있었다. 그는 우주에게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과거 영광을 늘어놓았지만 우주는 겁먹기는커녕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주의 당돌한 말에 강태준은 술병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장 사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는 강태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돈만 받으면 바로 뜰 생각이었지만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차량에 전조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장 사장은 부하들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강태준은 서윤이 왔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우주를 일으켜 세우고는 칼을 아이의 목에 겨누며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드디어 왔구나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마녀가 제 발로 죽으러 왔어. 서윤의 차량 행렬이 병원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무장한 요원들이 신속하게 전기하여 건물을 포위했고 서윤은 방탄조끼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건물 입구를 응시했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왔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확성기를 통해 강태준에게 투항할 것을 권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태준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뿐이었다. 들어오면 이 아이는 죽어 혼자 들어와 빈손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서윤은 팀장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둡고 습한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의 귓개는 5년 전 자신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중앙 로비에 들어서자 강태준이 우주를 인질로 잡고 서 있었고 주변에는 장 사장의 부하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 강태준은 서윤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무릎 꿇어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빌란 말이야. 예전처럼 살려달라고 빌어보라고. 서윤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하며 우주를 먼저 풀어주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서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칼끝을 우주의 목에 더 깊이 가져다 대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서윤은 시간을 끌며 요원들이 진입할 틈을 만들어야 했다. 그때 우주가 기지를 발휘하여 강태준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강태준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서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삼단봉을 꺼내 강태준의 손목을 가격했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동시에 창문이 깨지며 서윤의 경호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고 장 사장의 부하들과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장 사장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으로 가득 찼지만 서윤의 눈에는 오직 강태준과 우주만이 보였다. 서윤은 넘어진 강태준을 밀치고 우주를 끌어안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우주는 엄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웠어. 서윤은 아들을 다독이며 이제 괜찮다고 속삭였다. 강태준은 바닥을 기어가며 떨어진 칼을 주우려 했지만 서윤이 다가와 그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아 버렸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가 기억나 강태준 네가 나를 가두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곳이야. 이제 네가 여기서 썩을 차례야. 서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경찰들이 로비로 진입하여 강태준을 포위했고 총구가 일제히 그를 향해 겨누어졌다. 강태준은 손을 들고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나는 강한 그룹 회장이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체포해.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바닥에 엎드려뜨리고 수갑을 채웠고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그는 현실을 자각하며 절규했다. 이것은 음모야 저 여자가 마녀라고 나는 죄가 없어.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윤은 우주를 안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고 비는 어느새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가운데 강태준이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윤을 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왜 저래? 우주의 물음에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괴물이 된 거야.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강태준의 체포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강한 그룹 회장의 몰락은 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자들은 서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심경을 물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채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언론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진정한 심판은 법정에서 그리고 강태준이 갇히게 될 감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우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잠이 들었다. 강태준은 경찰 호송차 안에서 철창 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는데 그가 도착할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구치소가 아닌 정신감정 유치장이었다. 서윤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와 그가 보여준 난동 덕분에 그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이루어질 병원은 그가 서윤을 가두었던 바로 그 재단 산하의 또 다른 폐쇄 병동이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졌음을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몸서리쳤다. 며칠 후 서윤은 병원에서 우주의 정밀 검사 결과를 듣고 안도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큰 외상 없이 정신적인 충격만 조금 받은 상태였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서윤은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우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상처 입은 자신과 아이를 치유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서윤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태준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변호사는 강태준이 감옥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밤마다 환청을 듣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서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형벌이네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우주가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가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잘 자 내 사랑.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늦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법정은 강태준의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방청석에는 강한 그룹의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취재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악의 심판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판사가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준은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과거 재계를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은 그의 거짓 연기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피고인 강태준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배우자를 폭행하고 불법 감금하였으며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등
수많은 중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반성의 기미 없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강태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힐끔거리는 눈으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서윤을 쳐다보았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운 눈빛은 그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주문 피고인 강태준을 무기징역에 처요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것을 명한다.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무기징역과 치료감호, 그것은 강태준이 세상과 영원히 격리되어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정신병동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은 판결을 듣자마자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강태준이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하여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그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정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에 묻혀 사라졌다. 법정을 나온 서윤은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오랫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진 것을 느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한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자 진정한 CEO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우주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이 수감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과거에 서윤을 가두기 위해 후원하고 확장했던 사설 정신요양시설의 특별격리 병동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을 감시하는 CCTV와 싸워야 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고 텅 빈 벽에서 서윤과 우주가 자신을 비웃는 환영을 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며 허공에 대고 명령을 내리다가도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떠는 등 정신분열 증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를 따르던 수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감옥에 갔기에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하고도 공정한 형벌이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던 날 강태준은 발작을 일으키며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고 손톱이 빠져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문 좀 열어줘. 여기 사람이 있어. 제발 나 좀 내보내줘. 잘못했어.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처절한 절규는 두꺼운 철문에 막혀 복도로 새어 나가지도 못했고 오직 자신의 귀에만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5년 전 서윤이 느꼈던 절망과 공포를 그는 이제 매 순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는 약기운에 취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한편 강한그룹의 본사 회장실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는데 과거의 권위적이고 어두운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밝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윤은 회장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우주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그녀는 취임 직후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사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혼모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냉철한 이미지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합리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에 점차 마음을 열고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강한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우주와의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온전히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다. 우주는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해킹을 하는 천재 소년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평범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서윤은 우주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땀범벅이 되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 아이의 웃음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우주가 복수의 도구가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서윤은 우주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5년 전 그녀가 강태준에게 쫓겨 도망치듯 떠났던 곳이자 우주를 뱃속에 품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의미 있는 장소였다.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한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우주는 조개 껍데기를 주어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 바다는 참 넓고 예뻐.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 서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폭풍우가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는 법이란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야. 서윤은 바다를 향해 눈을 감고 지난 5년간의 치열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는데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배신과 절망 복수와 분노로 점철되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강태준에 대한 마지막 미움조차 이제는 놓아버리기로 했다. 그는 이미 과거의 망령이 되어 사라졌고 자신 앞에는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우주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필요한 마지막 열쇠였다. 우주가 서윤의 손을 잡아 끌며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고 두 사람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물장구를 치고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자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했다. 서윤은 우주를 번쩍 안아올리며 외쳤다. 우주야, 사랑의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우주도 까르르 웃으며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대답했다. 나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해가 질 무렵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번지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서윤과 우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걸었다.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에 하나로 겹쳐졌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아들과 함께 걸어갈 내일을 꿈꿨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이 작은 손을 놓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주는 피곤했는지 서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응원하는 촛불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 찼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회의 안건에 장학재단 설립건을 추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위한 빛이 되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의 얼굴에는
확고한 신념과 희망이 서려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잠든 우주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한 뒤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그 별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잘 가요, 나의 슬픔. 어서 와요, 나의 행복.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상쾌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스텔라 한서윤과 그녀의 아들 한우주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악은 멸망하고 선은 승리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이토록 아름답게 증명된 적은 없었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만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완성한 인생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복수였다.